고금리 시대의 끝과 부동산 시장의 미래. 잠들기 전 이불을 덮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 전세금은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은행 적금 이자가 좋다고 했는데 정작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르는 것 같고,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고 평생 모은 돈인데 지금 사야 할까?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까?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의 가장들이 똑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아졌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에 안도했던 분들도 계셨지만 막상 본인이 파는 입장이 되니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파려는 사람도 망설이는 이상한 시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금리 시대가 정말 끝나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특히 평생을 집 한 채에 의지해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개념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금에 더해 이자를 내야 하는데 바로 그 이자의 비율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금리가 연 5%라면 1년에 1,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한 달이면 125만 원입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금리는 단순히 대출 이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저축보다는 소비나 투자가 늘어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이자가 적으니 차라리 쓰거나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경제는 고금리 시대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풀린 돈이 너무 많아지면서 물가가 급등했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불과 몇 년 만에 제로 수준에서 3%를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처음 대출받을 때만 해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어느새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여 년 만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조심스럽게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걸까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집값이 다시 오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할까요? 금리 하락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집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고 팔집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면 떨어집니다. 여기에 금리는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받기 쉬워집니다. 같은 소득으로도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대출 상환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5%일 때는 3억 원 정도를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3%로 내려가면 4억 원 가까이 빌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소득인데 살 수 있는 집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망설이던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금방 매물이 동나고 가격이 치솟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2008년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시 집값이 뛰었습니다. 반대로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면 손해일까? 조금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금리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금리 말고도 많습니다. 경기 상황, 고용 안정성, 인구 구조, 정부 정책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단순히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고 중년층도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사러 나설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집을 사는 주요 연령대인 30, 40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집값 폭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정부는 함부로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금리 하락이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이나 인기 있는 신도시는 여전히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집은 투자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 집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사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과도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금리는 다시 오를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을 사야 합니다. 셋째,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 모든 지역의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많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변두리 지역을 선택하면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가격도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세보다는 월세나 매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세의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놓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 계획이라면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여러 매물을 비교해보고 동네를 직접 다니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실제 거래 사례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금리 하락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집을 산 사람들 중에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인하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로 새로 대출받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 상환세 치료 등을 고려해야 하니까 은행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하락은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높은 금리 덕분에
은행 이자 수익이 괜찮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은행에는 돈을 맡겨두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국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 배당주 투자도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연금 상품의 수익률도 낮아지지만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준비가 시급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